이번 유로에서 강팀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친구입니다. 현재 유로 인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팀들이 조별리그에서 매우 부진하고 비교적 약체로 분류되었던 팀들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등 여러 이벤트 속출했던 이번 유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들의 경기를 과시했던 강팀들이 있었는데요. 이 팀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주제 바로 유로 강팀들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스페인과 독일, 프랑스 같은 우승 후보였던 팀들을 포함해서 이 강팀으로 불리우는 국가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측면 공간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한다는 건데요. 펩 과르디올라의 전술인 포지션 플레이 영향으로 이 측면에서만 머물던 선수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영향들이 요구되고 있죠. 요즘 풀백만 보더라도 열의 9은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이 언더래핑하는 모습들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윙어들도 과거에는 정발 윙어들, 왼발잡이는 왼쪽에서 오른발잡이는 오른쪽에서 뛰는 측면 공격수들이 유행했었지만 지금 윙어들 보면 반대발 윙어들이 대세를 보이고 있죠. 이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잘라 들어오는 움직임을 우리는 현대 축구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로에서 강팀들은 이 포지션 선수들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유로에서 허락하고 있는 풀백들의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탁월한 스피드와 활동량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언더래핑 혹은 오버래핑 후에 기회를 만들어 나간 유형입니다. 스페인의 카르발, 프랑스의 루카 헤르난데스, 포르투갈의 누노 멘데스가 매우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안정적인 볼 컨트롤을 바탕으로 중앙 공간에서 공격수들을 지원한 유형인데 스페인의 풀백 쿠쿠렐라와 독일의 조슈아 키미, 포르투갈의 칸셀로 같은 선수들이 팀의 빌드업 상황에서 매우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어요. 보통은 강팀들이 풀백들을 활용할 때 스타일이 다른 두 풀백을 동시에 활용하는데요. 대부분 공격 상황에서 주로 3-2-5 전형을 이루면서 후방에 센터백 2명과 미드필더 1명을 배치하고 중원의 2명 중 한 자리에는 미드필더 1명을, 나머지 한 자리에는 풀백과 미드필더가 돌아가면서 자리합니다. 이때 쿠쿠렐라나 키미히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주로 하프 스페이스에 머물면서 기습적인 중거리 슛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볼을 탈취해 나가기도 하죠. 반대편에 보면 스페인에서는 카르바알이, 독일에서는 라움과 미텔슈타트가 각각 우측면과 좌측면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편인데요. 카르바알의 경우 물론 퇴장당하긴 했지만 이미 말이 필요 없는 월클 풀백이죠. 뛰어난 스피드와 활동량을 바탕으로 스페인과 레알에서 벌써 수년 동안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라움과 미텔슈타트는 최근 소속팀에서도 그리고 나겔스마노에서도 중용받고 있는 리그 정상급 풀백들이죠. 최근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포르투갈과 파리의 누누 멘데스 역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격적인 재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수비 능력이 다소 아쉬웠던 풀백들과 다르게 멘데스는 공수 모두에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어서 공격 상황 시 디아스 페페와 3백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이 선수들은 모두 유로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좋은 킥을 활용한 크로스나 언더래핑 상황에서 컷백을 하는 등 여러 공격 기회 창출을 전담해서 막고 있죠. 그렇다면 윙어들은 어떨까요? 처음에 언급했었던 3-2-5 전술을 다시 보면 풀백과 윙어는 가운데를 제외한 양측면의 두 자리에서 주기적으로 스위칭합니다. 이때 보통 볼을 소유하는 윙어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공격을 풀어나가는데요. 먼저 짧은 패스를 통해 팀원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페인의 라민 야말, 독일에는 플로리안 비르츠가 있죠. 라말의 경우 공격적으로 워낙 풍부한 재능이 있어서 돌파의 마무리도 노려볼 수 있지만 아직은 결정력이 아쉬운 까닭에 주로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준 역할을 수행하곤 합니다. 비르츠는 레버쿠젠에서 말도 안 되는 시야와 이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찬스 메이킹을 하는데 매우 강점이 있고 이를 독일 대표팀에서도 충실하게 수행 중이죠. 참고로 비르츠는 16강전까지 대표팀 내에서 크로스와 키미에 이어서 찬스 메이킹 부분 3위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야말은 스페인 대표팀에서 1위였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측면 플레이메이커 하면 포르투갈의 베실바를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이 워낙 영리한 선수다 보니까 동료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주 도가 텄어요. 하프 스페이스로 수비들이 유인하다가 뒤로 침투한 동료에게 침투 패스를 날려주고 혹은 동료에게 짧게 내준 다음 자신이 뒷공간으로 직접 침투하는 등 영리한 플레이메이커의 끝을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경기를 보다 보면 오른쪽 측면에서 베실바로부터 시작되는 공격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로는 뛰어난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들을 모두 허무는 크랙형 윙어들이에요. 이번 대회 역시 크랙들의 잔치였는데요. 스페인에는 니코 윌리엄스, 독일에는 무시알라, 프랑스에는 은바페와 덴벨레, 포르투갈의 레앙과 조자의 흐비차 등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중에서도 스페인의 니코 윌리엄스의 경우 스피드가 매우 강점인 선수여서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거나 어려운 플레이보다는 간결한 플레이를 선호하죠. 무시알라의 경우 크랙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짧은 패스와 연기에도 매우 능숙해서 이번 독일 대표팀의 공격 핵심으로 활약했었죠. 레앙과 은바페, 흐비차 역시 팀의 주포를 담당하면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 능력으로 가장 많은 맨투맨 수비들을 끌고 다녔던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존재가 매우 위협적인 이유는 수비들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가 아프다는 건데요. 이 선수들에게 한번 뚫리게 되면 수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돌파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 라인을 조금 내려서 수비를 하게 되고
되고, 그럼 윙어들 입장에서는 중앙까지 올라온 풀백들과 연계하면 되니까 공격 상황에서 수적으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비수가 바짝 수비하게 되면 그 뒷공간을 풀백들이 침투하게 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팀들의 윙어들이 혼자 막기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최소한 수비수가 한 명 이상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비가 나간 공간은 텅 비게 되고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해 있던 미드필더나 풀백이 이 포켓으로 들어와서 과감한 중거리 슛이나 추가적인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거리를 유지하자니 크로스를 올려버리거나 뒷공간으로 패스를 주면 상대한 팀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유로에서는 왜 굳이 중앙보다 이 측면 공간들을 계속 활용하는 걸까요?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신가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7만원까지 지원해드리고요, 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혜택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980억 이상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오늘의 PP의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심칩까지 변경했을 때 최대 30만원 혜택을 추가적으로 지급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무려 이 모든 거를 설치 당일 지급해드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본인 가입 후 나의 추천으로 친구가 가입했을 때 신세계 5만원 상품권을 또 드린다고 해요. 친구 추천 이벤트는 무제한이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나도 인터넷 바꾸러 가야지. 이 상대 수비수들을 교란시키기 위함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크로스와 키미, 스페인의 로드리가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전담하는데, 스페인의 경우 로드리가 3백의 중심에서 직접 좌우로 볼을 뿌려주고, 독일은 크로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키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을 뿌리게 되죠. 계속해서 중앙이 아닌 측면으로 패스를 넣어주면 수비수들은 단체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동할 거리가 늘어나니까 중앙으로 볼을 받으러 갈 때보다 전체적으로 체력 소모가 더 커요. 이때 측면으로 볼이 전달되면 수비는 어느 정도 이 체력을 소모한 상태에서 측면 윙어들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돌파를 허용할 가능성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공격 전술이 다양할수록, 선수들이 더 창의적일수록, 더 빠를수록 상대 수비가 고려할 점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팀들은 수비수를 교란에 빠뜨리면서 본인들만의 축구를 온전히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유로에서는 조별리그부터 이 토너먼트까지 좋은 성과를 거둔 팀들을 살펴보면 모두 공격 전술이 매우 다양했어요. 스페인과 독일은 좌우 측면을 균형적으로 잘 쓰면서도 그 안에서 선수들 간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고,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만들어 볼을 탈취한다던가 수비를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크로스나 키미의 침투 패스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던가 하는 공격적인 세부 전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수 한 명 한 명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이 짜여진 전술 안에서 자유롭게 공격을 전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팀이 아니라 클럽팀 같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당연스럽게도 이래서 강팀인 거고 우승 후보인 거겠죠. 그리고 네덜란드 역시 분명 갈수록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요, 조별리그에서는 상대적인 약체로 평가받았던 오스트리아와 전통의 강호 프랑스에 밀려서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었죠. 아무래도 팀플레이보다 이 둠프리스, 각포, 데파이 등 공격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의존하다 보니까 팀적인 파괴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루마니아와의 16강 매치에서는 양 측면을 다양하게 쓰면서 상대 수비를 유인하고 발빠른 둠프리스나 베르바인이 빈 공간에 침투하는 등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두드러졌죠. 포르투갈 역시 16강전까지는 매우 고전했지만 티르키에 완승했던 경기를 보면 중앙에서 균형 잡아주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비티냐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레앙과 누누 멘데스의 콤비 플레이, 오른쪽에서는 이 벨시바와 중앙 칸셀루의 플레이메이킹이 매우 균형있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튀르키예전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강팀들은 공격 루트의 시작점이 되는 선수부터 측면에서 직접 공격을 전개한 선수들과 전술을 미리 철저하게 설계해놓고 훌륭한 기량과 창의성을 가진 선수들이 이를 착실하게 수행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승 후보로 뽑히고 있는 거라고요. 더 이상 개개인 스타 플레이어가 빛난 팀이 아니라 팀 자체가 돋보이는 팀, 그것이 이번 유로의 우승 후보 특징이라는 거죠. 네, 오늘은 유로 2024에서 강팀들의 특징과 공통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득점은 확실히 다른 대회들에 비해 매우 적었지만 팀으로서의 완성도나 매력은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팀들의 맞대결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재밌었습니다. 그럼 전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축구친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